안녕하세요.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이, 올해로 75이 된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창밖을 보게 되는 순간,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싶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지나온 날들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순간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제법 번듯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한의원을 해오셨거든요. 그 한의원을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으셨고 동네에서도 꽤 알아주는 집이었죠. 대단한 부자라기보다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상하신 분이셨고요. 환자분들한테도 워낙 인자하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들 찾아오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옆에서 한의원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셨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별 모난 것 없이 곱게 자랐습니다. 결혼은 선을 봐서 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건축 설계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과묵하고 뚝심 있는 사람이었죠. 말은 많지 않아도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 과묵함이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오히려 믿음이 됐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꾹꾹 주물러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저는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막내딸 하나. 셋 다 제 손으로 키웠죠. 가사 도우미 한 번 드린 적 없어요. 남 손 타는 게 싫기도 했고 제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마음 편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큰아들이 장가를 가고 작은아들이 장가를 가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60 중반에 심장 합병증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전날까지도 멀쩡했는데 새벽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 허망함은 아직도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누고 보냈다는 게 지금도 가끔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건 그 무렵 아이들이 다들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거였죠. 큰아들 민준이는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죠. 어릴 때도 동생들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커서도 집안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는 아이였습니다. 건축 쪽으로 자기 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아이죠. 작은 아들 재성이는 셋 중에 제일 현실적이고 냉철한 아이입니다. 말이 직선적이라서 가끔 상처가 될 때도 있는데 그게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래요. 돌려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죠. 틀린 말은 절대 그냥 안 넘기고 맞는 말이면 누구 눈치 안 보고 똑부러지게 말하고 그래서 가끔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저는 그 아이 말이 항상 맞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딸 수아. 수아는 셋 중에 제일 애교가 많고 살가운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한테 제일 잘 붙어 다녔고 커서도 그대로였어요. 명절이면 꼭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제 생일이면 빼놓지 않고 꽃을 들고 왔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생일 축하해. 아이고, 이 꽃은 또 뭐야? 돈 아깝게 시리. 엄마 생일에 꽃도 못 사와? 나 그 정도는 벌어. 걱정 마. 됐어. 밥은 먹었어? 엄마 보러 왔는데 맨날 밥 얘기부터 해. 그러면서 배시시 웃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살갑고 정 많고 말도 많던 우리 수아가 45세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던 그 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귀를 찢는 듯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 차가운 병원 복도 냄새, 중환자실 앞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그 긴 시간들. 의사가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뇌에 좌측 혈관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서 오셔서 생명은 건지셨는데요.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어요. 언어장애랑 보행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말은 다시 할 수 있게 되나요? 언어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얼마나 무겁게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수아는 살아났지만 말이 많고 애교 넘치던 그 딸은 그날 이후 많이 달라졌죠. 말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느리고 단어만 띄엄띄엄. 그게 본인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쓰러지기 전에는 회사에서 팀장까지 달았던 아이거든요. 발표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참 즐기는 애였는데 그런 수아가 단어 하나를 꺼내려고 입술을 바르르 달싹이다가 결국 포기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걷지도 못했어요. 한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지팡이를 짚어야 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땐 꼭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잘 될 거다 큰 소리 쳤지만요. 수아는 결혼은 안 한 상태였어요. 일이 너무 좋다고 조금만 더 다니다가 하겠다고 미루더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는 사실상 제가 옆에 붙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도 회사 일로 워낙 바빠서 자주는 못 오고 재성이도 자기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재활병원 동행을 전부 도맡아 하게 됐죠. 재활병원까지는 버스로 딱 2정거장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수아 걸음이 워낙 느리니까 늘 여유 있게 나서야 했죠. 그렇게 매일 버스 타고 다니고 치료 끝나길 기다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게 우리 둘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아는 절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언어치료실에서 입술을 달싹이며 발음 연습을 하고 물리치료실에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걷는 연습도 하고요. 수아야,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좋아지고 있대. 좀 더 하면 된대, 엄마.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수아 잘하고 있어. 말은 그렇게 씩씩하게 했지만 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눈물겨운 날들이 모여서 재활병원을 다닌 지 어느덧 3년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수아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바뀌게 되었어요. 기존 선생님이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수아랑 같이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치료실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나이는 한 30 중반쯤 돼 보였는데 아주 단정한 인상에 말투가 참 뚜렷하더라고요. 수아 씨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담당하게 된 강태수라고 합니다. 강태수 선생님은 수아 치료가 끝나면 꼭 저를 따로 불러서 오늘 치료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줬죠. 어떤 부분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집에서도 연습하면 도움이 되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읊조리는 설명이 아니라 진짜 환자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수아 씨가 오늘 특정 단어 발음에서 아주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말을 많이 걸어주시나 봐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어머님. 치료실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어머님이 옆에서 믿고 기다려주시는 게 가장 큰 치료예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수아가 열심히 한다, 수아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은 들었어도 저한테 수고 많으시다고 어머님 덕분이라고 다독여주는 사람은 여태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치료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태수 선생님과 잠깐씩 얘기를 나누는 게 하루의 큰 즐거움이자 일상이 됐어요. 수아 상태 얘기도 하고 날씨 얘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요. 수아도 그 선생님을 유독 잘 따르더라고요. 원래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선생님 앞에서는 긴장이 확 풀린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은 태수 선생님이 퇴근을 하면서 저랑 수아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오늘 이쪽 방향으로 퇴근이라서요. 같이 걸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당연하죠. 같이 가요. 그 후로 가끔 정류장까지 같이 걸으면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어떤 날은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씩을 하고 헤어지기도 했고요.
수아가 태수 씨랑 같이 있을 때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말도 평소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수아의 웃음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혼자 마음속으로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설마 싶으면서도 왠지 그냥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엔 마음 한구석에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환자한테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 혹시 수아가 혼자 착각해서 오해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태수 씨가 선을 딱 지키면서도 참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런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수아야, 태수 선생님 참 좋은 분이지? 좋은 분이야. 그냥 좋은 분이야? 엄마가 보기엔 다른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엄마는 왜 그런 거 물어봐? 괜히 토라지는 척 하면서도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번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 우리 불쌍한 수아한테도 드디어 이런 좋은 날이 오는구나 싶어서요. 그쯤이었어요. 태수쌤이 어느 날 먼저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사실 수아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먼저 밥 한번 먹자고 하셨거든요. 어머나, 그래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제가 치료사 입장에서 환자분이랑 사적인 자리를 갖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먼저 여쭤보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어요.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냥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태수 씨 손을 덥석 잡았어요. 신뢰는 무슨요, 태수 선생님. 고마워요. 솔직하게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이 만약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제가 정중하게 거절 잘 하겠습니다. 불편하긴 왜 불편해요. 잘 맞나봐요. 우리 수아 잘 좀 부탁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주책 없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일부러 더 크게 소리내어 웃었죠. 그 후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는 치료 시간 외에 수아와 만날 때는 철저히 병원 외부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도 드나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올 때마다 정말 빈손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지나치듯 말했던 식혜를 기억하고 사오기도 했고요. 수아가 좋아한다는 단호박찜을 집에서 직접 쪄서 만들어 오기도 하고 그저 성격이 참 부지런하고 지극정성인 사람이라고만 믿었죠.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솜씨는 없지만 직접 만든 건데 맛이 좀 이상하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직접 만들어 왔어요? 남자가 어떻게 이런 손재주가 있어? 제가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배웠어요. 수아 씨가 단호박 좋아한다고 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잘 못하긴 무슨, 색깔 봐봐요. 아주 곱고 예쁘다. 수아야, 너 먼저 한 입 먹어봐. 맛있어, 엄마. 그렇지? 태수 씨 요리 솜씨가 아주 보통이 아니다. 그런 다정한 저녁 시간이 몇 번 반복되고 나서 어느덧 저는 태수 씨가 집에 안 오면 허전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만큼 제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아유, 물론이죠. 말해봐요. 저 사실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래서 혼자 학비도 벌고 악착같이 생활비 벌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아는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온기를 잘 모르고 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랑 수아 씨랑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아, 가족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싶어요. 제가 너무 염치 없는 말을 드리는 건진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졌어요. 염치 없긴요, 태수 씨. 그 말이 나한테는 얼마나 고맙고 예쁜데. 어머님, 저 수아 씨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기쁘고 벅차올라서요. 진짜로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아주 묘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이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일까? 우리 수아가 몸이 많이 불편한데 그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만나겠다는 게 정말 너무 과하게 선한 마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 저는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스스로 핀잔을 줬어요. 자식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왜 못되게 의심부터 하냐고요. 그 바보 같은 핀잔이 나중에 얼마나 뼈저린 후회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에 큰아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민준아, 너 수아 요즘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알지 엄마.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만난다며? 나는 뭐 수아가 좋다면 좋은 거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인물도 환하니 반듯하고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힘으로 컸다는데 그래서인지 더 씩씩하더라고. 그래? 그럼 조만간 한번 얼굴 봐야겠네. 큰아들은 늘 그렇듯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작은아들 재성이가 문제였죠. 재성이한테도 전화를 걸어 말했더니 반응이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배경 좀 제대로 알아봤어? 배경은 무슨, 만나보면 다 알지. 사람 선한 거. 아니, 엄마, 사회복지사가 담당 환자한테 먼저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거 원래 윤리적으로 좀 이상한 거야. 보통 환자랑은 잘 안 만난다고. 그것도 멀쩡한 남자가 왜 굳이? 그러니까 얘, 그게 본인도 조심스러우니까 나한테 와서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고 허락을 구하지 않았겠니? 엄마,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나도 수아 누나 잘 됐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바란다고. 근데 솔직히 진도가 좀 빠르지 않아? 처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집까지 드나들어. 야,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삐딱하게 말을 해?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내가 그냥 틀린 거였으면 좋겠어, 진짜로. 전화를 끊고 나서 솔직히 좀 불쾌하고 괘씸했어요. 자기 누나한테 드디어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응원 한마디 없이 그런 찬물을 끼얹는 말부터 하냐고요. 선생님이 수아와 본격적으로 만난 지 딱 6개월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혼자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수아는 그날 오후 늦게까지 물리치료 일정이 있어서 먼저 병원에 갔고 태수 씨는 비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끓여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편하게 말해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담당 복지사 자격으로 수아 씨 지원 서비스 신청을 좀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구청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쪽에 새로 신설된 항목들이 아주 많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신청하시려면 서류도 너무 복잡하고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제가 병원 연계해서 대신 빠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 좋은 제도가 다 있어. 대신 해주면 우리야 정말 고맙죠. 저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덥석 받아들였어요. 복지사들이 원래 복지 서비스 연계도 다 같이 담당해주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태수 씨의 말이 조금 이상했죠. 그런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머님 명의가 꼭 필요하고요.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거라 통장 사본이랑 인감 도장도 필요합니다. 복지관 접수 서류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통장 사본이랑 도장까지요? 네, 지원금이 매달 들어오는 계좌를 새로 지정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명의 계좌로 등록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깔끔해요. 그 순간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낌새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조금 이상하다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표정을 읽었는지 태수 씨가 다시 특유의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매번 서류대로 다니시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 손에서 도와드리려던 것뿐이에요. 그 다정한 말에 저는 내가 또 쓸데없이 의심을 했구나 하며 그냥 서류를 꺼내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혀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았더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첫 마디부터 아주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혹시 수아 씨 어머님 되시나요? 저 구청 장애인 복지과 담당자인데요.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저는 전화를 들은 채로 제 앞에 앉아있는 태수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태수 씨. 제가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 받고 올게요.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문을 꼭 닫고 전화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구청이시라고요? 네, 어머니. 저 구청복지과 담당자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아씨 장애 등록 파일을 정기 검토하다가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돼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최근에 복지지원 신청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사적으로 서류를 맡기시거나 위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안 맡겼어요. 마침 오늘 막 그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그 뒤로 수화기 너머로 담당자가 조목조목 이어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방 안에 우두커니 선 채로 다리에 힘이 스르륵 풀려버렸습니다. 수아씨 파일을 저희 시스템으로 조회해보니까 병원 담당 복지사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이랑 연계된 복지관에는 그 이름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류에 적힌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도 조회해보니 완전히 가짜, 등록이 안 된 유효하지 않은 번호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사가 아니라니요? 어머님, 혹시 지금 그 사람이 어머님께 통장사본이나 인감도장, 신분증 같은 걸 요청하지 않았나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거실에 다정하게 앉아있을 태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타준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 반년 가까이 우리 수아 곁에서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단호박찜을 정성스레 만들어 오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며 외롭다며 저한테 진짜 어머니 같다고 눈시울을 붉혔던 바로 그 사람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겨우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퍼즐 맞추듯 머릿속에서 하나씩 들어맞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은근히 못 박아서 주변 배경을 도저히 확인할 길 없게 차단했던 것, 사회복지사라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명함이나 자격증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것, 그리고 오늘 아주 자연스럽게 통장사본과 도장을 요구한 것까지 그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맞춰지는데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어 거실로 나왔죠. 태수 씨는 차를 홀짝이며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곤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중요한 전화예요? 표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으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맞은편에 다시 앉았죠. 아, 별거 아니에요, 태수 씨. 그런데 아까 그 국가지원금 통장사본 얘기했잖아요. 네, 어머님.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고지식해서 그런 중요한 서류 처리할 때는 대리 안 맡기고 직접 구청 가서 담당자 만나서 처리하는 편이거든요. 혹시 그쪽 구청 담당자 이름이 누구예요? 내가 미리 연락해두고 가려고. 그 질문을 던진 순간 태수 씨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찰나였지만 흔들렸습니다. 제 눈엔 똑똑히 보였어요. 아, 그 담당자 이름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확인되면 천천히 알려줘요. 내가 오늘은 갑자기 몸이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네. 제 뼈 있는 한마디에 눈치를 챘는지 태수 씨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평소와 다름없이 싹싹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얼른 편히 쉬세요. 수아 씨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딸깍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버티던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들 재성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재성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재성이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구청 담당자 박미숙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듣더니 이내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고. 자기가 당장 전부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우리 재성이가 원래 그런 애예요.
한번 의심이 가거나 마음먹은 일은 끝장을 보는 애예요. 냉정하고 돌직구만 날리는 성격이라 평소엔 가끔 섭섭할 때도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독한 성격이 이럴 때 정말 큰 빛을 발하더라고요. 다음날 재성이가 연차까지 내고 직접 구청과 복지관을 찾아가 샅샅이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고 참담했어요.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합 파일에 담당자랍시고 등록해둔 번호 역시 위조된 유효하지 않은 번호였고요. 그런데 재성이가 발로 뛰며 추가로 알아낸 사실은 더 기가 막히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의 본명은 강태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본명으로 이미 수년 전에 수차례 사기를 친 전과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사기 수법도 아주 소름돋게 똑같았어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간병에 지친 중증 환자 가정을 범행 타깃으로 삼아 교묘하게 접근한 뒤 가족처럼 깊게 신뢰를 쌓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준다는 핑계로 통장과 인간도장을 건네받아 돈을 몽땅 빼돌려 잠적하는 수법이었죠. 예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긴 했지만 워낙 교활하게 법망을 피해 다녀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아주 가볍게 끝났었다고 해요. 그 후로 이름을 바꾸고 위조 자격증을 만들어 지역을 옮겨다니며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막이 더 있었습니다. 수아가 다니던 병원에 진짜 담당 복지사 선생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발령이 나시면서 짧은 인수인계 공백 기간이 생겼던 거예요. 그 완벽한 타이밍과 공백기를 노려 태수 씨가 마치 새로운 대체 복지사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병원 안으로 스며들었던 겁니다. 병원 측도 과도기라 신원 확인을 철저히 안 했고 저 역시 꿈에도 의심을 안 했죠.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유니폼 입고 병원 안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면 당연히 병원 관계자겠거니 믿어버리잖아요. 그 약하고 허술한 심리를 그 사기꾼 놈은 정확하게 꿰뚫고 악용했던 겁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우리 수아의 의료 차트 정보까지 누군가를 통해 미리 불법으로 다 읽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수아의 상태를 귀신같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뇌경색이 정확히 어느 부위에 왔는지, 후유증 정도는 어떤지, 향후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까지요. 그걸 전문가처럼 자연스럽게 읊조리니까 저는 당연히 훌륭한 담당자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요. 어머님이 수아 씨 재활에 얼마나 눈물겹게 헌신하시는지 제가 온 가슴으로 다 느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하던 그 감동적인 말도 사실은 다 훔쳐본 차트를 토대로 미리 치밀하게 대본을 짜온 연극이었던 겁니다. 그 악마 같은 속삭임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던지 혼자 가슴을 쾅쾅 쳤죠. 심지어 강태수 그놈 혼자 저지른 짓도 아니었어요. 뒤에서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공범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인데 그 인간에게는 수년가 동거해온 여자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 동거녀가 뒤에서 서류 위조를 전담하고 병원 관계자 라인을 통해 취약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는 사악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기꾼 남녀 둘이 완벽하게 짝을 이뤄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거운 취약한 간병 가정들만 골라 사냥하듯 다닌 거였죠. 작은 아들 재성이는 그 즉시 다른 지역의 이전 피해자분들을 수소문에 일일이 찾아다녔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촘촘하게 모은 다음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재성이 손을 잡고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그놈의 이름을 서류에 적어 내려가는데 참 기분이 묘하고 비참하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생각보다 신속하진 않았어요. 증거를 검토하고 절차를 밟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피를 말리듯 참 길고 지난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저는 수아에게 모든 진실을 전부 다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죠.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아도 언젠가는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될 테고 남의 입을 통해 충격적으로 듣게 하느니 엄마인 제가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며 얘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아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에야 겨우 입술을 떼며 아주 느리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미안해. 수아야, 너가 왜 미안해? 너가 미안해할 일이 절대 아니야. 나쁜 짓을 저지른 그 사기꾼 놈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으이구, 속인 놈들이 천벌받을 놈들이지.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했던 네 예쁜 마음이 어떻게 잘못이야? 그건 절대 제가 아니야. 그래도 수아야, 고개 들고 엄마 눈 똑바로 봐봐. 수아가 울음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못한 건 오직 그쪽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알겠어? 수아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이미 눈가는 핏발이 선 채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와서 거실 구석에서 혼자 한참을 숨죽여 울었죠. 방에 있는 수아에게 혹시라도 제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옷가지로 틀어막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 금쪽 같은 새끼가 가뜩이나 몸도 불편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텐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 심정은 정말 차라리 내가 저 매를 대신 맞았으면 내 심장이 대신 찢어졌으면 싶었습니다. 하늘이 놓았는지 결국 강태수 그놈과 뒤를 봐주던 동거녀 둘 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작은 아들 재성이가 밤낮없이 모아온 증거들이 워낙 빈틈없고 충분했고 엮인 피해자도 여러 지역에 여럿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사기꾼들답게 아주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발뺌을 하더니 재성이가 내민 자료들 앞에서는 결국 자백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악질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라 이번에는 처벌도 아주 무겁게 내려졌고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둔 재산도 전부 압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덕분에 피눈물을 흘리던 다른 피해자분들도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가정은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걸려온 전화 덕분에 통장 사본을 넘기기 직전에 막아냈으니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단 한 푼도 없었죠. 그런데요, 돈 피해가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수아 마음에 깊게 흉터로 남은 그 끔찍한 상처는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감히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도 한동안 수아는 사람들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밝고 살갑고 정이 많던 아이였는데 말수도 눈에 띄게 더 줄어들었고요. 새로 바뀐 복지사 선생님 앞에서도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진 않고 늘 잔뜩 긴장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재성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갑자기요.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오더니 수아방으로 들어가서 둘이서 한참 동안 뭔가를 오래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 가슴을 졸이며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재성이가 나오더니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아 누나 지금 데리고 나갈게. 한동안 내가 좀 데리고 있을게. 어디를? 아픈 애를 데리고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야? 일단 이 답답한 환경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게 우선이야. 누나 대학교 친구 중에 지금 제주도 바닷가 근처 내려가서 정착해 사는 분이 있거든.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바람도 좀 쐬고 바다도 보면서 숨 좀 쉬게 하려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멍해져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아가 순순히 가겠다고 하든? 누나도 가겠대. 그렇게 수아가 서둘러 짐을 쌌죠.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배웅을 하면서 엄마로서 힘내라는 다정한 한마디라도 꼭 건네고 싶었는데 목구멍이 콱 막혀서 도무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걱정했던 건 달리 수아는 제주도에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지내더라고요. 처음 한 3일 동안은 낯선 환경이라 그런지 연락도 통뜸하고 답장도 늦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먼저 핸드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앞에 휠체어를 두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진, 친구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미소 짓는 사진,
사진 속 아이의 얼굴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에 수아한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수아야, 밥은 먹었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엄마,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있어도 돼? 그럼 당연하지. 있고 싶을 때까지 얼마든지 더 있다가 와. 근데 엄마는 혼자 있어서 안 외로워? 그 느리지만 진심 어린 물음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함과 동시에 참았던 웃음이 조그맣게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 외롭긴 왜 외로워. 너가 기분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고 오는 게 이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일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얼른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이나 제때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꼭 쥔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느리고 단어가 툭툭 막혀도 엄마를 위해 용기 내어 그렇게 예쁜 말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수아가 어찌나 기특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속 깊은 딸이에요. 수아와 전화를 끊자마자 작은 아들 재성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재성아, 정말 고맙다. 아유, 엄마는 갑자기 전화를 해서 무슨 뜬금없는 고맙다는 소리야. 수아 누나 마음 알아채고 얼른 데리고 나가준 것도 고맙고 그리고 그때 옛날에 그 말 해줬던 것도 참 고마워서.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또. 처음에 태수씨 우리 집 드나들 때 너가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경고했었잖아. 그때 엄마가 눈이 멀어서 너한테만 왜 삐딱하게 구냐고 소리 지르고 심하게 받아쳤었는데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던 재성이가 이내 쑥스러운 듯 나지막하게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나도 내 의심이 완전히 틀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진짜로. 누나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난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알아, 녀석아. 너 마음 다 알아. 그래서 엄마는 너한테 더 많이 고마운 거야. 저는 이제 조만간 제주도에 있는 수아를 보러 갈 채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수아가 제일 좋아하는 밑반찬들도 잔뜩 만들어야 하고 좋아하는 과자며 집 고추장까지 바리바리 챙겨야 하거든요. 아들, 딸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커다란 가방 지퍼가 터질 듯이 넘쳐나네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 끔찍했던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게도 그 변화가 꼭 절망적이고 힘든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았어요. 우리 수아도 인생의 가장 큰 배신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혼자 씩씩하게 버텨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을 가진 아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었고 저 역시 다 큰 자식을 과잉 보호하지 않고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는 법을 인생 황혼의 나이에 다시금 배우고 있으니까요. 냉정하고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둘째 재성이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든든하게 움직여주었고 큰아들 민준이는 늘 말없이 묵묵하게 그 힘든 기간 내내 늙은 어미의 안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삼남매와 제가 더 단단한 끈으로 묶인 기분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처음 제게 전화를 주셨던 구청의 박미숙 담당자님께도 잊지 않고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다시 전했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아무 의심 없이 소중한 통장사본과 도장을 그 사기꾼 손에 홀랑 넘겨주었을 테니까요. 그랬다면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대출까지 빚더미에 앉아 우리 가족은 정말 파탄이 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다급했던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었는 줄 모릅니다. 당신이 대충 넘기지 않고 서류를 꼼꼼하게 들여봐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큰 불행을 면할 수 있었다고 제 목소리로 그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 인사에 담당자님은 부끄러운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 자리에서 해야 할 제 업무인걸요. 제 전화가 도움이 되었더니 정말 다행입니다. 수아씨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시련이 오나 싶은 캄캄한 순간들이 불쑥 찾아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억지로라도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원망하며 한탄하는 게 아니라 온갖 풍파 다 겪으면서 이만큼이나 잘 걸어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기특하게 되견해하기로요.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수아가 걸어갈 단단한 앞길을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